전태일 기념관에서 보내드리는 태일의 음악다방. 오늘의 초대 손님,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영웅 중에 영웅,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의 정현철 사무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태일의 음악다방에 나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웅 중에 영웅이라는 표현은 너무 가찬이시고 제가 그런 칭찬을 들어도 되나 싶고 좀 민망할 정도인데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현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릴 텐데 특히 촛불혁명 때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네,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한국 사회를 뒤흔든 촛불항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건자해서 내리고 자체적인 평가든 외국의 평가든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켰다. 한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런 평가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촛불항쟁이 마무리된 다음에 그런 투쟁들을 같이 참여하고 했던 많은 여러 활동가 중에 1군의 활동가들이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냐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발전을 했는데 그 민주주의가 직장 앞에서는 여전히 멈춰 있지 않느냐. 예, 강장의 민주주의가 왜 직장, 노동 현장, 사업장 이 앞에 가면 여전히 멈춰져 있는지, 왜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약간 캐치프레이저 같이 강장의 민주주의를 직장의 민주주의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여서 뭔가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2017년 6월부터 준비를 해서 2017년 11월 1일에 직장갑질 119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출범하게 되었고요. 배경에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제 한 2천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노동조합에 가입한 인원은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통계적으로는 10.8%예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11.8%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88.2%의 노동자, 그러니까 열에 한 명 정도만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열에 9명은 노동조합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는 노동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죠. 물론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노동조합, 대공장, 큰 사업장의 노동조합들의 그런 좀 모습들만 안 좋게 많이 비춰져서 그런데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사실은 노동조합도 없는 거죠. 이런 바깥의 노동자들, 노동조합 바깥의 노동자들, 실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겪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권리의식을 가지게 해서 뭉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좀 해보자. 이러한 것들이 활동의 시작이고 목표였습니다. 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추가 조항으로 신설되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과정과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처음에 이제 저희 단체 이름에도 직장 갑질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법률 용어로 이제 좀 나온 거고, 그 전에는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직장 갑질이라는 표현이 사람들에게는 더 익숙하죠. 갑질 이런 표현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직장 갑질,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행위를 총체적으로 직장 갑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직장 갑질이라는 게 사실은 단순하게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노동 문제가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해고, 예를 들어 해고, 징계,
휴가의 문제, 뭐 휴직의 문제, 그리고 수당, 뭐 임금 이런 문제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얽혀져서 나오는 어떤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것은 이제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다양한 문제를 직장 갑질이라는 단어로 그런 표현으로 좀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직장 갑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때부터 이제 그런 상담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법이 없었을 때라서요. 상담에도 좀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 직장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을 법 제도화해야 된다. 이런 활동을 제일 먼저 했었고,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노동사회 단체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당장 법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법은 어쨌든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네. 근데 계속 시도를 했죠. 시도를 하고 그러한 와중에 2018년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들. 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흥미로운 사건들이 터집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봄 여름에 그 한진가 대한항공 이들의 갑질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10월에 양진호, 네. 예, 위디스크 양진호, 네, 웹하드 엄청난 사건이죠. 네, 그렇죠. 이런 사건들, 특히 양진호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동영상이 주는 사회적, 그러니까 직원을 그냥 엄청나게 폭행하는 그런 아주 노골적이고 너무나도 적나라한 그 동영상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이 직장 갑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어떤 큰 반향을 좀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라라는 이런 요구들이 더 커졌고, 그때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2018년 12월 27일 날 드디어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양에서는 최초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몇몇 나라, 유럽의 뭐 나라들 또는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으면 동양에서는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시키는 이러한 조항이 들어간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직장 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에서 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최근 네이버에서도 발생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조사를 하고 네. 저희들도 조사를 하거든요.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여론조사기관 통해 가지고 직장 갑질 지수, 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9월에 이 조사를 했었거든요. 이때 저희가 점수로 표현하면 C-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괴롭힌 경험의 경험도가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효과가 있긴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갑질은 줄었는데 심각성은 여전하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또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럼 왜 신고를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신고를 해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쵸.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 받을까 봐 두려웠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괴롭힘을 혼자 감내한다든지 신고를 안 한다든지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 내에서 자신의 직장 내에서 여전히 상당 부분 존재한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종합 점수가 C-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규모와 어떤 이런 거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첨단 IT 기업이라고 하는 그 네이버에서도 돌아가셨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분만 돌아가신 것만 기억하는데 그 배경이 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 전에도 네이버에서 사고를 쳐서 쫓겨났어요. 쉽게 말하면. 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네이버 임원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일을 잘한다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그 실무하는 네이버 직원들이 같은 팀을 이룬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다시 임원을. 저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저 사람 소문이 안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임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 한 번만 믿어줘라. 내가 특별히 얘기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문제 안 일으킬 것이다. 한 번만 더 일으키면은 그때는 내가 먼저 정리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말을 믿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질이 어디 안 가겠죠? 그러니까 또 똑같이 괴롭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갑니다. 봐라. 똑같지 않느냐.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어떻게 처리했냐면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내거나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거나 하고 정작 그 사람은 놔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괴롭힘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끝내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한 거죠. 그래서 네이버 대표가 이번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잖아요. 네네. 거기 가서 머리 조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언제든 그래서 생각해보면 몇 년 전에 이미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규모 그리고 뭐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사례를 이제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막 저희 것들 몇 가지 찾아왔는데 사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가장 최근에 저희가 이제 오히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은 큰 사업장도 그렇지만 작은 사업장에서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보고서라는 걸 저희가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례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는 걸로 좀 대신하겠어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네. 사장이 폭언을 일삼았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운동장을 돌게 만들었으며 거짓말과 과도한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사장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두려워 공포에 떨 정도였습니다. 두통, 구역질 등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은 다루어지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실제 저희한테 오고 있는 거죠. 하나 더 해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듣고 싶어요. 궁금해요. 네. 하나 더 해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9월에 낸 다른 보고서인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모성보호 갑질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네네. 같은 것들을 쓰는 데 있어서 네네.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갑질인데요. 실제 역시 저희한테 들어온 사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한 첫날 출근을 하니 제 자리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날 대표님은 회사 경영상의 이유를 들며 제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갔다고 권고사직을 권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권고사직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했지만 미루기만 했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자리가 없어서 빈자리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권고사직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상사가 저를 불러 소리를 지르며 펜을 집어던지고 화냈습니다. 너에게 맡길 업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다른 팀 자리 구석에 제 자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상태로 며칠을 계속 출근했는데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그러다 결국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저희한테 실제로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네요. 네. 살짝 분위기를 바꿔서 네.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해 오시면서 보람 있었던 순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러겠네요. 네, 그 이야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크게는 이제 저희가 직장갑질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일종의 하나의 화두로 던졌고 네. 그러한 어떤 활동의 노력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 한계를 또 지적해서 이번에는 개정안도 만들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 이제 저희 단체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스스로 자임하는 측면에서 그럼요. 보람과 뿌듯함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상담을 이메일로도 하는데요.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 이제 그 법률 스태프들이 자세한 또 답변을 보내주는데 경우에 따라서 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십 번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측면에서 다양한 도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고맙다라는 답장을 해주세요. 마지막에 뭐 이러이러한 상담을 받아서 문제를 제기했고 뭐 괴롭힘 인정을 받았고 가해자가 처벌되었고 또 뭐 다른 노동 문제 같은 경우 뭐 임금 체불 상담 이런 것들도 오는데 신고를 해서 받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고맙다 이러면서 뭐 그런 감사의 감메일을 주실 때 그럴 때 뭐 그런 거 보면 뭐 할만하구나. 그럼요. 네. 굉장히 힘든 일이신데도 네. 그거를 도와주시는 거기 때문에 큰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보람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원래 목표했던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동조합 바깥에 그렇죠. 개별적으로 네. 그 파편화되어 존재하는 그런 개개인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저희한테 얘기를 듣고 그래서 해결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들이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의식을 일깨우고 커가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업의 방향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맙다고 한 것은 그런 가정의 하나의 가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부분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아, 멋지신 일을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노동자들 중에 아직도 88.2%의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감수하게 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는 도움을 받을 때가 일단 없는 거죠. 예, 그 노동조합에 있는 노동자들은 당연히 노동조합을 찾아가죠. 그렇죠. 예, 조합원이니까. 네. 그리고 노동조합은 당연히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그렇죠. 기구이니까. 네. 조합에서 자기 조합원이 괴롭힘 당한다고 하면 당장 노동조합 위원장이든 임원들이 나서서 회사 찾아가고 항의하고 가해자 나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게 조직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없다는 건 이제 조직된 노동자들이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직원이 10명 있는 사업장이라고 예를 들면은 내가 참다 못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9명의 직원이 자기 편에 들어주겠냐 이런 거죠. 사실 들어주기가 힘든 거죠. 맞아. 또는 모른 척하거나 방관하거나 더 외롭고 힘든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개개인이 우리가 무슨 뭐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청 가. 그럼 받을 수 있어. 또는 뭐 내가 어떤 괴롭힘 당하면 신고해. 신고 절차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쉬운데 문제는 그것을 노동자 개인이 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가는 단계가 너무 사실은 힘들고 여기서 많이 좌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는 일반 노동조합 없으신 노동자들이 계시면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사실 저희들은 그분들이 용기를 내야 옆에서 응원을 해주는 그렇죠. 거지. 그분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시면은 사실은 저희도 뭐 더 해드릴 게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2가지의 사례를 얘기했는데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낸 또 보고서 중에 이제 실업급여 갑질 보고서라는 걸 한 번 더 낸 적이 있거든요. 이건 8월에 낸 건데요. 이 실업급여라는 거는 이제 자진퇴사 말고 뭐 해고나 공고사직, 계약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로도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봐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저희한테 들어온 사례입니다. 회사가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고 2개월치 월급을 주고 실업급여도 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가서 해고 예고수당을 신청하려고 하자. 다음날 회사는 말을 바꿔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을 바꿔 해고한 적이 없다. 따라서 출근하라고. 출근하지 않을 시에는
그럼 징계 해고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 정부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도 못 받게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네네.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 같은 걸 받는 경우가 네,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네. 직원을 함부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용을 유지하라고 그렇죠.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그렇죠. 직원을 자르면 당연히 그 지원금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네. 그렇죠. 정부에서 그런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중단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을 내보낼 때 해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괴롭혀서 네 스스로 자진퇴사 해라. 이렇게 네. 압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그걸 못 견뎌서 그러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근데 방금 말씀드렸죠. 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실업급여는 해고를 당하거나 근로관계가 그 계약직이라서 종료되거나 아니면 권고사직 그렇죠. 이런 경우예요. 근데 앞선 해고나 권고사직은 하면 지원금을 못 받으니까 회사는 해고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얘는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괴롭혀서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이러한 실업급여 갑질들도 상당히 저희한테 제보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죠. 네. 직장갑질 119에서는 어떤 분들이 해오고 계신가요? 굉장히 자원봉사자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런 활동들이 다 결국은 이제 저희 표현은 이제 인력을 갈아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 상담을 베이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상담을 하는데 하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라는 걸 열어서 거기서 익명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서 상담을 하면 실시간 답변을 해줘요. 오전 10시 처음에는 이거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도 이제 의욕이 너무 넘쳐서 24시간 가까이 상담을 했는데 도저히 사람들이 이제 힘들죠. 버겨날 수가 없어가지고 네네. 이제 시간을 좀 정하자. 그래서 정하자. 지금은 오전에는 10시 반에서 12시 1시간 반 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후에 다시 1시 반부터 1시간 반씩 해가지고 저녁 휴게 시간 하고 마지막으로 저녁 7시 반부터 9시 이렇게 상담을 해요. 그런데 1시간 반씩 한 명이 아예 거기 들어와 있어서 질문이 올라오면 바로 곧바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죠? 하루에 몇 타임입니까? 6타임인가요? 네. 예. 그러면은 다섯 타임인가요? 1시 반, 3시, 4시 반 그리고 5타임. 5타임이니까 일주일에 한 타임씩만 맡아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5일이니까 네네. 토요일은 또 오전 하루는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26명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을 막 찾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의 취지를 얘기하고 공감하는 단체, 개인 뭐 이런 활동가들 그래서 노무사, 변호사 그리고 이제 노동활동가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스텝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꾸려서 현재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상담은 이제 이메일 상담이 있어요. 네. 이메일이 오면 4 내지 5일 안에 또 자세하게 답변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분들이 총 한 150명 정도 현재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 네, 자원활동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마우신 있습니다. 아까 분들.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을 갈아서 저희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방송을 빌어서 네네. 저희하고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뭐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그리고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네. 민주노총 법률원 네. 그리고 뭐 이런 단체들 그리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 같은 노동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저희들과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좀 감사드립니다. 네.
대단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네, 자원봉사 해주시고 있는. 직장갑질 119 일을 해나가다 보면 운영비가 들 텐데 그런 부분도 힘겹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꾸려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네. 굉장히 가난해지겠다라는 원칙인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원칙을 세워야 네. 좀 더 이 활동의 취지와 목표에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원칙은 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와 기업으로 돈을 받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개인 또는 이제 단체 또는 이제 노조 뭐 이런 쪽에 후원을 받고 있고요. 현재는 500명이 좀 안 되는 400명 후반대의 후원 회원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기본적인 비용들을 쓰고 그리고 이제 사업비가 사실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분기별로 설문조사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각종 뭐 매달 여러 개 보고서 연구 보고서도 발행하고 이러면 당연히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기금을 좀 주는 곳들이 있어요. 뭐 공공상생연대 기금이라든지 아름다운 재단이라든지 우분투 비정규센터, 뭐 우분투 재단 뭐 이런 그런 공공적인 목적의 기금을 지원하는 곳에 저희가 사업 기획서를 제출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그런 것들은 또 메꾸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생긴 후에 혹시나 그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좀 염려스럽기도 한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법이라는 건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서요. 당연히 뭐 그런 게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누군가를 이렇게 해하려고 괴롭힘 가해자를 모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네, 솔직히 얘기하면.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역상담이 가끔 올 때도 있어요. 난 정말 억울한데, 그렇죠. 내가 가해자로 몰렸다. 이거 상담되냐. 근데 저희의 또 상담 원칙 중에 하나가 저희가 모든 상담에 A부터 Z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드러나는 것에 기본으로 해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해자는 상담을 하진 않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개별 노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시라라고 안내를 그냥 해주고 마는데 그런 사례가 당연히 있긴 하겠으나 그것도는 이제 이 법이 좀 만들어진 지가 사실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201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불과 2년 된 그렇죠. 거고 그 사이에 또 법이 한번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 법이 조금 더 이런 노동 현장 내부에서 안착화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 이제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럼 신고를 통해서 조사가 될 거고 그래서 정말 이게 피해가 괴롭힘 사실이 있었냐 없었냐가 자연스럽게 확인이 되고 그런 데이터가 많이 쌓이겠죠. 그러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악용 사례들은 자연스럽게 걸러지거나 뭐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직장갑질 사무국장 정현철님의 개인적인 얘기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현철 국장님의 어린 시절, 10대 소년 시절은 어떤 어린이, 뭐 어떤 소년이셨는지 정의감에 불타는. 그렇지 소년. 않았고요. 질문 좀 당황스럽긴 한데 되게 내성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대학 들어가면서 좀 약간 경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라떼 같은 얘기인데 학교 들어갔더니 제가 이제 학번으로는 95학번이거든요. 예. 근데 학교 들어갔더니 대자보 같은 게 막 붙어 있더라고요. 사회 현상들에 대한 비판 대자보 이런 거. 궁금하니까 읽었죠. 그런데 제가 초중고 때 배우고 들었던 내용들하고 좀 다른 얘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은 이 대자보가 맞다가 아니라 어떤 얘기가 맞는 얘기지라는 궁금증이 하나 생겼고 그러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중에 저희 학교 근처에
철거 지역이 하나 있었어요. 네. 재개발하면서. 네. 그러면서 철거민들이 생기고 그 철거민들을 이제 지지하고 연대하는 대학생들이 네. 그 철거 지역에 공부방 같은 걸 만들어서 철거 지역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뭐 공부방 활동을 해주는 그런 봉사활동 같은 거였죠. 근데 거기 선생을 모집하는 공고가 하나 학교에 있어서 그거 보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앞선에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의 연장선에서 한번 거기 가볼까? 해서 갔는데 전 단순하게 이제 애들하고 놀고 애들하고 뭐 축구 해주고 뭐 과자도 사주고 뭐 이렇게 좀 시간 좀 같이 보내고 뭐 그런 식으로 갔는데 네. 그 철거 지역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집들이 다 부서지고 그렇죠. 매일같이 철거 용역 깡패들이 와서 나가라고 위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철거민들은 그것에 맞서서 싸우려고 막 골리앗이라고 망루 같은 걸 세워서 네네. 거기서 막 그 싸우고 막 이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생경한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문화적 충격과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거기서 도망갔어야 되는데 계속 다녔어요. 왜 다녔는지 뭐 아직도 모르겠는데 다녔어요.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선배들하고도 뭐 이야기 나누고 어울리고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흔한 그 학생 운동이라는 걸 하게 되었고, 네. 계속 그 고민이 졸업하고 나서도 좀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 진출하면서도 어떤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을 2002년에 했는데 제일 처음 일반 직장을 가진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제일 처음 직장은 되게 작은 노조에 이런 활동가로 들어가서 그 시작을 했어요. 직장.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계속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의 사무국장. 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정말 몇 안 되는 희귀 직업이신데 또 주변 지인분들 또 친구분들이 정현철 국장님께 부탁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생각보다 저 같은 사람들은 꽤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체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찾아보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 그렇게 묵묵하게 각자의 역할들 하면서 어떤 그런 활동들 하는 곳들 많고 또 헌신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뭐 저만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더 민망해지는데 이건 좀 여담 같은 건데 처음에 제가 2002년에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걸 했으니까 올해 이제 19년 됐고 내년에 20년이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부터 해서 가장 흔한 표현이잖아요. 뭐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랬는데 저하고 비슷한 출발선에서 이렇게 이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중간중간 이제 다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그만두기도 하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제가 원래 약간 성격적으로 뭘 이렇게 바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네. 제가 특별히 이렇게 능력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하던 거 계속 한다 이게 제 약간 삶의 신조 비슷한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계속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끔 저한테 상담을 해요. 주변 사람들이. 예. 얼마 전에도 제 학교 후배가 회사에서 연봉 계약서 쓰는데 연봉을 깎았다. 이거 어떻게 대처하면 되냐 이런 거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 받을 때 역설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산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오히려 이런 질문을 어떤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겪을 때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도는 된 것 같다. 그렇죠. 예. 맞아요. 경험상 이제 제가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게 산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네. 그다음 직장 내 괴롭힘이 주로 또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아까 사례를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 안 하신 거 외에 또 다른 유형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단체에서 네. 이것을 대분류로 5개 그리고 또 소분류로 막 나눴어요. 그래서 키워드로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신체적 괴롭힘이 하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신체적 괴롭힘은 폭행, 폭언이 대표적이겠고 언어적 괴롭힘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폭언, 모욕, 비하, 뭐 조롱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업무적 괴롭힘, 업무적. 무시, 잡일, 배제, 감시 이런 거. 그리고 업무 외 괴롭힘이 또 있을 수 있는데 네. 회식, 행사, 간섭 이런 거죠. 그리고 집단적 괴롭힘, 따돌림, 그리고 소문. 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좀 해서 설명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맞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직장 내에서 발생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좀 변해서 이제 회식 강요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옛날에는 이제 뭐 맞아요. 회식은 뭐 그냥 반드시 필참이었고 그 회식 문화도 아주 좀 안 좋았죠. 전근대적이었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시대가 변하니까 회식을 강요하는 거 또는 회식에서 뭐 술을 강요하는 그렇죠. 거 이런 거 모두 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직장 갑질 119에 도움을 청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가지 방법으로 일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메일이고요. 네. 하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혹시 이게 영상으로도 나가면 네. 저희 그 이메일하고 오픈 채팅방 주소 좀 자막으로 써주시면 네, 감사드릴 것 알겠습니다. 같고. 써주신다고 네. 합니다. 네, 이메일은 좀 그러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사연들. 왜냐하면 즉문즉답이 가능한 그러니까요. 네, 쭉 하고 스토리가 좀 길고 복잡하고 좀 깊게 상담받아야겠다. 그러면 저희한테 이메일 네. 보내시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 자원활동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 노무사 이런 법률 스태프들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은 정현철 사무국장님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어려운 질문인데 그쵸, 어렵죠. 제가 이제 뭐 운동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제가 이제 이런 사회 운동, 네네. 노동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부류로 따지면 이제 뭐 혁명가 중에서 노자 룩셈부르크라고 있어요. 네. 네, 노자 철의 여인 노자 룩셈부르크 그분을 좋아하고요. 특별히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모델로 삼고 살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것들은 없다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네. 네. 오늘 못다한 이야기, 또 저희들이 미처 지원하지 못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정영철 국장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우리 봐주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얘기하러 나왔으니까 네.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대처 10계명이라는 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알리고 있는데 거기 첫 번째로 저희가 뭘 표현했냐면 1번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여러 가지들을 겪었을 때 이건 당신의 탓이 아니고 그 회사의 구조적인, 체계적인 시스템의 문제에 가까운 거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빚졌을 때 네가 게을러서 네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빚을 질 수밖에 없게끔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직장의 괴롭힘도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신의 탓이 아니라 그 회사의 문제인 거죠. 그 문화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지를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대처법을 찾기 위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라.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조금 더 착하게 말도 잘 이쁘게 하면 됐던 건가? 내가 좀
야근 같은 거 더 1시간 더 하고 출근도 30분 일찍 더 하고 그랬으면 됐던 건가?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문제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당신이 겪고 있는 직장 내에서의 여러 가지 노동 문제는 반드시 구조적인 문제가 수반된다. 그러니 그것들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곧바로 상담을 시작해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서서히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직장갑질 119 정현철 사무국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현철 국장님께서 직접 근로기준법 중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한 조항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일의 음악다방 오늘의 마지막 곡도 정영철 국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의 진정한 영웅, 네, 정 국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에서 보내드리는 테일의 음악다방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시 반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김은총, DJ 윤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었습니다. 네, 너무 칭찬을 많이 받아서 제가 이거 다 받아도 되나 여전히 좀 아리송한데요. 네, 제 동료들이 이 방송 들으면 저한테 뭘 하나 밥을 사라고 하든 술을 사라고 하든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네,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한 조항, 금기법, 네. 네, 근로기준법이죠. 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입니다. 네. 사용자는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근로기준법 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입니다. 이걸 꼭 좀 기억해서 누굴 괴롭히는 행위는 대단히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명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노래도 네, 곡 소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은 가장 보통의 존재이면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언니네 이발관의 가장 보통의 존재 마지막 곡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